베트남이 이제 C19도 끝나가니 이전 일은 모두 잊고 다시 한국과 예전처럼 잘 지내자며 여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는데요. 글쎄요. 베트남 정부는 C19 퇴치에 성공했다고 선언하고 경제회생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웅유엔 수언푹 베트남 총리는 4월 29일 강요회의에서 베트남은 C19를 근본적으로 퇴치했고 이는 공산당과 정부, 인민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업과 생산을 부양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 등의 제한 완화와 관광 촉진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실제 베트남에서는 4월 16일 이후 지역사회 감염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홍보하는데 이런 베트남의 승리 선언은 전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구 9,200만의 베트남은 누적 판정자가 겨우 270명의 사망자는 제로로 세계에서 베트남과 유의하게 종식 선언을 한 인구 480만의 뉴질랜드는 누적 판정자 1472명, 사망자 19명이고 한국과도 비교를 해본다면 100만 명당 판정자가 한국 200명, 뉴질랜드 300명에 비해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최고 수준의 의료 환경인 두 나라도 사망률이 1, 2%인데 이를 대입한다면 베트남은 4, 5명은 되어야 하는데 아예 0명으로 사실 1인당 GDP 2,700불의 베트남의 경제 수준을 감안하면 완전 무결한 의료 수준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언론 자유도가 매우 낮은 국가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근자감 넘치는 과장선전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살펴보자면 일단 베트남 정부는 최근 누적 테스트 건수가 21만 건이라고 발표했는데 한국산 키트를 입수한 것을 합치면 30만 건 가까이나 되는 것도 희한합니다. 그 정확해서 해외에서 수입 문의가 쇄도한다는 베트남 키트는 안 쓰고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웃기고 기업체들은 베트남의 한국산 키트를 기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베트남 빈그룹은 51억 원어치 한국산 신속진단 키트 20만 개와 RT-PCR 800세트를 베트남 조국 전선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800세트는 8만 건의 검사가 가능한 수량입니다. 또 SK그룹은 시즌에 1만의 검사분의 RT-PCR 키트를 하노이시에 기부한 바 있는데 보통 이런 기부는 받는 쪽이 국가기관들이니 그쪽이 어떤 물품을 받겠다는 의향이 상당히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베트남의 21만 건의 숫자, 한국에서 수입 기증량, 그에 반해 베트남의 우수한 자체 키트 생산력을 생각해보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미스터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이모일보가 검사 건수 한국의 20배, 8일째 확진 0명, 베트남의 방역법이라는 보도를 하며 베트남의 우수한 방역에 대한 인증을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해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한 기사인데 베트남은 확진자 한 건당 검사 건수가 한국의 약 20배가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베트남의 확진 1건당 검사 건수는 966건으로 대만 147건, 뉴질랜드의 123건, 호주는 83건, 한국은 57건으로 집계된 것 등을 나열하며 한국보다 20배였다고 마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처럼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의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베트남은 한국이나 대만처럼 지식이 있지도 않고 홍콩, 아이슬란드처럼 작지도 않고 뉴질랜드나 독일처럼 카리스마 있는 여성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성공 요인이 뭐냐고 베트남인인 발인전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적극적인 발열 체크와 검사, 목표를 정한 봉쇄 조치, 지속적인 의사소통 등 3가지라고 답했고 사실 베트남의 검사 건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지 않다. 그런데 판정자 수를 생각하면 많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에 비해 20배니 이런 말은 있지도 않았고 또 베트남 같은 독재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지와 베트남의 테스트 숫자는 일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질문도 남아있다는 지적도 쏙 빼먹고 단 한 줄 확정된 케이스 대비 테스트 수를 생각하면 베트남은 많다라는 것으로 한국 대비 20배 검사를 했다고 제목을 뽑으며 이렇게 베트남의 위대성을 홍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일본을 지원해야 한다는 언론들이 또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C19 종식했고 다시 뛴다 어쩐다라는 기사를 단체로 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분들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베트남은 종식 선언을 했으니 총리 말대로 다시 관광 등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역시나 근자감의 베트남인들은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국적 리서치 기업 입소스가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세계 15개국에 행한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의 80%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과 인도에서는 각 68%, 63%가, 브라질, 미국, 멕시코는 46, 43, 37% 순으로 빠른 경기 회복을 전망했었고,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이지만 현재 사태가 어려운 나라들은 대다수가 경기 회복에 대해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사태가 진정되면서 세계는 U자형 경제 회복이 예상되는 반면 베트남의 경우 V자형 회복을 전망했는데 관광, 쇼핑, 외식업 등 민간 소비 붐으로 급격한 경기 반등의 배경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베트남 경제 회복에 퀴를 쥐고 있다는 그 관광업을 보자면 1800만 명의 관광객 중 580만 명의 중국에 이어 430만 명으로 2위인 한국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에 베트남 관광청은 중국, 한국 등의 관광객이 증가하는 오는 6월 말부터 관광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한국인들은 냉담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도 큰 악재가 있지만 이는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베트남이 C19 기간 동안 한국에 보인 실망스러운 태도들은 많기도 하지만 세월호나 일본과의 할머니 문제까지 집단적으로 조롱한 것은 한국인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베트남은 물가가 싸기 때문에 많이 갔었고 골프, 관광 등 돈을 많이 쓰는 여행도 늘어나는 추세였는데요. 2018년 기준 한국인의 일본 방문객이 750만 명이었는데 작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었죠. 베트남은 얼마나 줄어들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일 경제전쟁 때문에 대체 관광지로 큰 혜택을 보았던 베트남은 가만히 있었으면 현재 일본 상태는 더 최악으로 오르니 일본 불매 기본 효과에 일본 C19 사태까지 반사이익이 엄청났을 텐데 베트남의 본색이 드러나 다 망쳐버린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또 자국 수출의 30%인 삼성을 비롯해 40%에 육박하는 비중을 가진 한국의 C19도 끝나가니 다시 잘해보자며 관광에 이어 비즈니스 협력도 예전처럼 잘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 중견기업 127개사 등 143개 기업의 필수인력 340명을 예외 입국시킨 것이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입국하는 날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장까지 직접 나와 한국 기업인들을 맞이했고 베트남 주재 대사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 마음 아픈 결정이었다는 얘기를 베트남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 라며 한국인들의 베트남에 대한 정서를 달래려는 멘트를 합니다. 그 얘기 진작 좀 하지 왜 이제서야 얘기를 할까요? 베트남 정부는 또 베트남 노동자들의 한국 파견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5월 15일부터는 한국으로 파견되는 베트남 노동자들은 1억 동, 우리 돈 5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는 결정 28호라는 것을 최근 시행 예고했습니다. 고용 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파견되는 노동자들은 취업이 확정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5일 이내에 1억 동을 베트남의 사회정책은행 계좌에 5년 6개월 동안 예치해둬야 한다는 것이고 베트남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귀국해야 하며 귀국 이후 보증금을 환불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국민소득이 낮은 베트남인들에게 500만 원은 1년 연봉 이상의 큰 액수이니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이런 조치는 한국 정부에서 베트남 근로자 송출을 많이 찾아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 이렇게 보증금을 받고 인력을 보내는 것이니 믿고 다시 베트남 근로자 송출을 많이 받아달라는 액션인 것입니다. 바로 최근 발표한 이 조치 역시 베트남 정부가 한국으로 베트남 노동자들을 많이 보내고 싶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보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500만 원의 보증금을 예치해둔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어도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더 생길 수도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는 분석도 합니다. 베트남인들은 보증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내고 오지만 한국에서 1년에 보증금의 몇 년치를 벌 수 있으니 한국에 오기 위해 걸었던 보증금 500만 원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갚은 후 포기해버리고 불법 체류를 하며 큰 돈을 오래 버는 것을 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한국의 불법 체류자들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방역당국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차단을 했다던 싱가포르이 제2의 창궐기를 맞았던 시발점은 계약이라고 다들 지목하지만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곳은 외국인 노동자 숙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싱가포르에 약 30만 명 정도가 사는데 그들의 숙소가 아주 감염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는 것인데 한 방에 10여 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살며 공동 화장실, 식당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도 그렇게 환경이 썩 좋지 않은 데다가 불법 체류자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몸이 이상이 있더라도 당국에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을 본인들이 회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실제 발생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진료할 때 출입국 통보 절차를 면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라도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회피하는 성향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는 이렇게 검진 및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해 범칙금 감면, 재입국도 가능하게 하는 햇볕 정책을 취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청원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이러한 관대한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동안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를 했으나 항공편 자체를 차단하는 국가가 늘면서 외국인 강제 퇴거가 어렵게 되자 법무부는 특별 전세기 운항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3월 중순 이후 베트남 몽골인 등은 자국에서도 입국 거부를 해서 나가지 못하다가 이후 몽골 태국인들은 얼마가는 전세기를 통해 돌아갔는데 베트남은 여전히 자국 불법 체류자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상황이 좀 좋아지자 다른 나라에는 전세기를 투입해 자국민들을 받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데려가라고 요청해도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세계 각국에 고립된 베트남 시민들을 송환할 목적으로 최대 13편의 항공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베트남 국적 항공사인 베트남 항공은 일본,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태국에서 베트남인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10편의 항공편을 투입할 예정이고, 비에젯 항공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벤부 항공도 필리핀에 한 차례 항공편을 보내 베트남인을 귀국시켰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베트남에서는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 2명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에서는 항공편이 있어서 베트남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아직도 한국 항공편은 맞고 자국민도 안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 상황이 안 좋자 일방적 입국 금지 및 여러가지 한국인들이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들을 해서 현재 한국인들의 반감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고 수준으로 자국이 방역에 성공했다며 종식 선언을 하고 한국과의 교류를 이전처럼 회복하려는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일부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구미 갤럭시 S20 생산 일부를 대구 경북 지역이 심각할 때 베트남으로 옮기려다가 최근 철회했다는 것을 베트남에 대한 응징이다 이러는데, 물론 소량이라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당연히 좋지만 이 부분은 순전히 당시에 그만큼 대구 경북 지역의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인 것이지, 삼성이 베트남을 버렸다 이렇게까지 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보입니다. 당장 이익과 효율을 따져야 하는 기업들이 감정에 따라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넌센스이고, 이번에 보여진 공산주의 국가 리스크에 대한 반작용은 시간을 두고 차차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한국인들의 베트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베트남 여행객의 감소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는 것이겠죠. 베트남은 자칭 종식 선언도 했고 한국도 종식에 근접했으니 당장 6월 관광업 성수기가 임박한 베트남은 관광업 2회 기여를 하는 한국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구애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국인들은 일본 여행 안 가기 분위기로 일본으로의 관광객이 절반 이상 감소했었는데, 이번 일로 베트남으로의 여행객은 얼마나 감소할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일입니다. C19 사태 동안 베트남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일본의 사태학과에 따른 베트남의 반사이익도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6.25 전쟁을 치른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이제는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뤄냈죠. 한국은 이러한 성장을 원동력으로 각종 첨단 기술력과 경제력을 갖췄고요.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LNG선입니다. 1994년 한국은 유럽보다 30년, 일본보다는 10년 정도 늦게 액화 천연가스를 해상으로 운반하는 LNG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LNG선 97%를 한국이 만들 정도로 우리 선박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 카타르에서는 LNG선 100척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23조 원에 달할 정도로 LNG선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또 카타르는 한국의 도크까지 탐내고 있을 만큼 지금 한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카타르 수주가 한국을 택하면서 전 세계는 배 만드는 기술은 역시 한국이라며 칭찬했습니다. 한국이 카타르에 LNG선을 수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때 세계 LNG 운반선 건조를 독점했던 일본이 패배했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카타르로부터 고작 16척을 수주했으면서 한국을 뒤집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최근 중국이 몇 년 동안 한국의 조선업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중국은 언젠가 한국과 정면 대결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오히려 그 격차를 더 벌리고 있죠. 최근에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로 선박을 원격 조정하는 기술까지 선보였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IT 강국이 되고 또 조선업을 선도하는 나라가 된 사실을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선업과 IT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둘째는 건설 분야입니다. 현재 세계 6위의 건설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는 거중기를 만든 정약용 선생의 기질을 물려받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뛰어난 건축 기술을 통해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들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세계에서 가장 큰 분수가 있다는 싱가포르의 선택시티, 건물 자체가 52도나 기울어져 있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타이베이의 세계 금융센터인 대만의 타이베이 101, 이 외에도 수많은 세계 랜드마크들의 한국의 건설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있는 88층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요, 한쪽은 한국이, 다른 한쪽은 일본이 건설한 빌딩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35일이나 늦게 공사를 시작했지만 일본보다 6일이나 먼저 공사를 끝마쳤다고 해요. 건설 기술력만으로도 한일전에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또 터키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한국은 국내에서도 긴 거리의 현수교를 많이 만든 노하우가 있어서 일본 같은 건설 강국을 제치고 수주를 따낼 수 있었어요. 이 차나칼레 대교가 완공되면서 한국 건설사의 토목 기술력은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됐죠. 셋째, 철도 사업에서도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는 세계 관광도시 6위인 만큼 한참 인프라 사업을 확장 중인데요.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내 기업들과 함께 터키 고속철도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을 맡았던 한국이 터키의 고속철도 사업까지 맡는다면 철도 기술까지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게 되겠죠. 이스탄불 신공항에서 앙카라 시내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이 사업에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주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의 고속철도 기술력으로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즘 한국은 다양한 분야의 수주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분야별로 최고 수준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를 뒷받침해주는 우리 정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 제가 사는 방식이랍니다. 터키의 차나칼레 대교와 고속철도 수주 활동도 한국이 민관협동으로 이뤄낸 작품입니다. 국내 기업과 함께 콘소시엄을 꾸려 경쟁력을 강화한 거죠. 한국의 철도 경쟁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유럽에서 트램을 제작해 운영하고 있고요. 철도 전철 화율도 일본과 독일, 프랑스 같은 철도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의 후발주자인 중국과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요. 중국은 2014년 터키 고속철도 개통식에서 열차가 개통하자마자 고장나서 터키 총리가 열차 내에 갇혔고,
스페인은 고속열차 탈선으로 80명 이상이 숨지고 9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늘 제기됐거든요. 하지만 똑같이 고속철도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세계 고속철도 평가 순위에서 40년 전 앞서 고속철도를 만들었던 선진국보다 더 높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일본이고요. 그래도 한국이 40년 만에 빠르게 2위가 된 만큼 금방 일본을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터키 할카리에서 개부제 고속철도 수주를 통해 우리나라가 고속철도 선진국으로서 일본을 뛰어넘어 당당하게 세계 1위로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또 어떤 분야에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철도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